3월 6일 하루 만에 WTI 원유가 12.21% 올랐습니다. 배럴당 90분대 90달러죠. 한 주로 넓혀보면 상승률이 35.63%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1983년에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시장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때 주간 상승률이 26.3%였습니다. 이번엔 그걸 훌쩍 넘겼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산유국들의 저장 탱크가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딱 3주 안에 저장 한계에 부딪히면 그 이후에는 아예 생산 자체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원유 공급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은 그 카운트다운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유가 폭등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좁은 길목이죠.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약 39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생산된 원유가 전부 이 길로 나와야 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막겠다고 선언한 순간 시장은 글로벌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끊길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국제 유가 기준유인 브렌트유도 하루 만에 8.52% 올라 92쟨 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날 이후로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이죠. 시티그룹 추정을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 700만에서 1100만 배럴의 공급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이 약 1억 배럴입니다. 시티그룹이 추정한 손실은 전 세계 소비량의 7%에서 11%에 해당하죠.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원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구조가 다릅니다. 그때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 경로가 막힌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원유가 유럽으로 가던 파이프라인과 항로가 제재를 받으면서 공급이 줄었죠. 그런데 이번은 중동 유전 자체의 생산과 수송 인프라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는 우회로를 찾을 수 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우회로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통해 홍해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용량이 하루 500만 배럴 수준으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뿌리가 다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크플러 전망을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주요 저장 시설이 지금 이 속도라면 3주 안에 저장 한계에 도달한다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전망을 인용했습니다. 저장 한계가 왜 무서운 건지 쉽게 풀어드리면 유전에서 원유를 뽑아냈는데 저장할 탱크가 꽉 차 있으면 그 원유를 어디에 둘 수가 없습니다. 버리느니 아예 생산을 멈추는 게 낫죠. 즉 3주 뒤에는 중동 산유국들이 자의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강제 감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크플러는 쿠웨이트가 이미 생산량 감축에 착수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동시에 감산에 들어가면 중동 산유국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 문제를 넘어서 공급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마트에서 사는 식품 가격,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 겨울 난방비가 모두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6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2%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는 좋아 보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주식 가치도 압박을 받습니다. 유가 한 가지가 물가, 금리, 환율, 주식시장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죠.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단순한 지정학적 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유가가 오르고 또 내리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반응했다가 협상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안정되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패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장 용량의 한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생산한 원유가 수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입니다. 처음에는 저장 탱크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꽉 차는 순간부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생산을 멈추거나 원유를 버리거나 둘 중 하나죠. 경제적으로는 생산을 멈추는 게 맞습니다. 크플러의 전망대로라면 사우디와 UAE의 저장 시설이 3주 안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자발적 감산이 아니라 물리적 강제 감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이전과 다른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유가 위기는 대부분 수출 경로나 심리적 불안이 원인이었습니다. 실제 생산 자체가 멈추는 경우는 드물었죠.
1970년대 오일 쇼크가 그나마 비슷한 사례인데 당시에는 아랍 산유국들이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감산했습니다. 지금은 의도가 아니라 저장 용량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감산을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죠.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분쟁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으면 뒤에서 3주 안에 유가가 $150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4대 원유 무역회사 임원들도 현 상황이 이어지면 $100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00와 $150는 단순히 가격 숫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100를 넘으면 항공, 해운, 물류, 화학, 농업 전 산업의 원가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150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경제 충격을 의미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외교적 해결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호르무즈 봉쇄가 풀릴 시점은 불투명해지고 저장 한계 카운트다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 경제와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3월 6일 원달러 환율은 1476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원유를 사와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따라 오릅니다. 원유를 직접 쓰지 않는 업종도 물류비와 포장자의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2%까지 상승한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죠.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 국채로 몰립니다. 한국처럼 신흥시장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한 달간 2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쌈월에도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직전 한 주 동안 10% 이상 하락했죠. 숫자만 보면 한국 증시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올렸습니다. 쌈월 5일의 일이에요. 유가가 폭등하고 외국인이 20조 원을 팔아치우고 코스피가 한 주에 10% 넘게 빠진 상황에서 목표치를 올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관점의 저가 매수 신호입니다.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증시가 단기 충격으로 과도하게 빠졌고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도 있죠. 유가 충격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코스피가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목표치를 7,000으로 올리면서 정작 외국인 자금은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직접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외국계 자금이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는 흐름 속에서 목표치 상향이 나온 겁니다. 리포트와 실제 거래 방향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목표치 숫자가 아니라 그 목표치가 실현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가입니다. 코스피가 7,000에 가려면 유가가 안정돼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돼야 미국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금리 인하 기대가 생겨야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죠. 지금은 그 첫 번째 조건인 유가 안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외교적 협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조기에 열리는 경우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성사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해협이 다시 열리고 공급 차질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죠. 유가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7,000 전망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3주 안에 저장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크플러의 전망대로 사우디와 UAE의 저장시설이 한계에 부딪히면 중동 산유국들은 강제 감산에 들어갑니다. 유가는 $100를 넘어 $150를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으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 국채로 이동하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이 더 심해지죠. 코스피 7,000은커녕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집니다. 핵심 변수는 단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주 안에 풀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이 하나의 변수가 유가, 물가, 금리, 환율, 주식시장을 모두 결정하죠.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혹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변수의 방향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목표치 숫자나 누군가의 매수 권유보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외교 뉴스가 훨씬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해협이 열린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봉쇄가 장기화된다는 뉴스가 이어진다면 지금 당장 수익을 쫓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관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유 관련 주식은 이번 유가 급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재고 가치가 올라가고 정제 마진도 개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이 수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금리 방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유가 상승이 미국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특히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WTI 35.63% 폭등이라는 숫자 뒤에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저장 한계 3주라는 물리적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앞으로 수개월간 여러분의 자산과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